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고의로 판단한 금감원의 보고가 있었던 지난 5월 이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계속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최종적으로 날 경우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심사기간 동안 그 주식을 일부러 계속 매입했어야만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국민연금이 그런 리스크를 굳이 안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절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날 수가 없다는 확신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그런 확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혹여라도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대량 소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면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나고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런 압박을 만들어내려고 누군가가 작정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혹은 없는 것인가.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왜 굳이 그 주식을 그 기간에 일부러 구매했어야 했는지 철저히 내부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이건 저 혼자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 대목을 지적하는 것이 없는데 저는 이게 이상합니다. 굉장히.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찾아보니까요. 국민연금 도박, 물음표하고 고의분식 발표 후에도 삼바주식 계속 샀다라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작년 여름부터 1년 이상 공석이었고. 네, 그랬죠. 예, 예하 실장들, 주요 보직들도 공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공석이니까 공격적인 운영이 힘든 당연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지난 5월 달에. 그 증선위에서 이제 다뤘죠. 그 증선위가 심사하는 기간 동안 삼바의 주식을 더 샀다.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뭐 당장 삼바의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포트폴리오상 사야 된다 하더라도 증선이 결론이 나고 나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서, 삼바 분식회계 결론이 나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 엄청 손해를 본다. 그런 여론 압박 혹은 뭐 여론전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 뉴스도 국민연금이 그렇게 그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6천억 대 이상의 뭐 손해가 네, 그런 지금 뭐 소위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긴 손해가 합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애초에 나온 배경 자체가 그렇게 삼바가 상장 폐지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나온 뉴스거든요, 처음에. 물론 이 6천억대 투자를 했건 뭐 1조를 투자를 했건 그 금액 전체가 손실은 아니에요. 주식 거래를 그렇죠. 못하는 거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수준의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폐지가 되면 거래가 안 되고. 근데 회사가 문을 닫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전체가 손실이라는 건 가짜 뉴스인데 어쨌든 시장의 불안을 만들 수 있는 가짜 뉴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굳이 삼바 주식을 매입하도록 누군가가 사주 모의 뭐 그런 가능성을 저는 국민연금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된다. 강도 높게. 이 주식하는 동네가 원래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가 창궐하는 동네거든요. 마귀요? 예. 주식하는 분들이 마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사례나 증권사 보고서 뭐 회계법인을 삼성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삼성이 그런 힘과 수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 이외에 그 기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러 구매한 연기금이 더 있는가 같이 따져볼 일이다. 연기금,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이나 뭐 우정사업본부나 사학연금이나 군인공제 그런 연기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가능한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겠죠. 예. 소위 주인 없는 돈. 예. 증권가의 선수들은 알 것 같은데요. 여하간 저는 강도 높은 조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1차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요. 이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집을 왜 계속했냐에 대해서는요. 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원래 합니다. 그 특정 종목이 지분율 5% 미만이면 6개월 이내 특정 종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규정이 있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5% 바로 직전까지 매입한 게 아닐까. 저는 이건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난 4월달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 났을 때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부분들은 지적이 되긴 하더라고요. 살 필요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결론이 곧 날 테니까 몇 개월 후면. 근데 그걸 왜 구기간 또 계속 삽니까? 근데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는데 몇 천억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일부러 산 거죠.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 다음은요. 네, 삼성바이오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지난주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라는 결론 내렸고 어제 삼성바이오를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그리고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신고됐으니 뭐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는 아닌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연금이 만약에 그 구매한 게 사실이면 연금에서 운영본부에다가 왜 구매했는지 철저히 강도 높게 내부 조사를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건 분명하단 말이죠. 네, 당시 본부장이 공석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함께 다른 연기금들도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소식인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7일로 추진 중이라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최종 조율만 남았다라는 건데요.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늦어도 11월 말에는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대화 재개를 제안했고요. 다만 북측에서 아직 100% 확답을 주진 않아서 최대한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중간선거 직후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이제 북한 요청을 연기됐던 그 고위급 회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팍스와 인터뷰에서 그 중간선거 직후에 임기 중에 그동안 임기 중에 절반 정도 지난 거죠. 첫 번째 임기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북한과의 관계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북한 관련 결단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대표업적으로 북미 관계에 개선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 중에.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은 비핵화와 그 북미 수교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 대비해서 한반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저는 정부도 준비해야 되지만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중간선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미국의 태도가 좀 빨리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에 조명근 통일부 장관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요. 7차례나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시간 게임 하지 않는다. 서두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다가 태도를 바꿨어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 2차를 한다는 내부 일정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러겠죠. 예. 네, 우선 내년 1월에 민주당이 다수가 된 하원이 개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여러 차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트럼프 재선을 위한 시간표를 역산해서 일정들이 나온 게 아닌가 미국 내부에. 그래서 태도가 좀 바뀌어서 빨리빨리 하자. 예, 미국 쪽에서 빨리빨리 하자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다음은요.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정도에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 감시 초소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각각 11개의 지피를 시험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양측은 당초에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모두 파괴하기로 했는데 남쪽에서는 DMZ 환경 보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굴착기로 하기로 했고요. 북쪽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폭파 방식으로 지피를 파괴했습니다. 이건 뭐 이 뉴스 자체는 이미 널리 알려진 건데 원형을 각각 보존하기로 한 지피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남측 동해안 지피 이거는 사진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동해안 지피로 검색해 보시면 왜 남겼는지 알 수가 있고 향후에 대단한 관광지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1953년에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최초로 설치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경치가 절경이에요. 사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표로 만들어서 실었습니다. 정기인사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에 이른바 무리야기 판사로 지목된 이들인데요. 해당 리스트 중 일부를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세훈 댓글 사건에서 1심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자 이를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문유석 판사가 세월호 특별법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사에 기고했다면서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구체적 그 사유가 나온 건데 무리 판사 그러니까 내부 인사에 영향을 줄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네, 성추행도 있고요. 네, 폭언도 있습니다.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리가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경향성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조치 관련해서 국가 패소 판결 또는 국가 책임을 지적한 판결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문제를 지적하면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예,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정권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판결 내지는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또는 뭐 상고법원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 그 세미나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든가. 네, 또 박종철 고문치사 무건했다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라는 것도 이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정치죠, 정치. 사실은. 예. 군사정권 시절에 내렸던 긴급조치 판결에 대해서 국가 패소라고 시대가 바뀌고 해서 그게 무리를 일으켰다고 보는 거예요. 네, 판사들이 네. 자기 소신을 밝힌 건데 그게 무리 야기 그리고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명백히 정치적 판단을 그때 한 것이죠. 그런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관련된 내용을 관계부처가 발표할 것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던 10억 엔의 처리 방침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유엔 그 위원회에서 굉장히 명쾌한 문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장으로 사실 이게 보편적 그리고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일본의 입장이라는 게 일본은 이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엔 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가해자 여기서 일본이죠. 가해자 처벌하지 않는 것을 영구화시킨다든가 또는 피해자가 보상받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다. 너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결론인데 예, 그렇게 유엔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네,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가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입장이 유감이다라는 입장도 최종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또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직이 됐죠. 그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먼저 해직된 언론인들 중에 한 분입니다. YTN의 노정민 기자, 앵커로 복귀한다고 하네요.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노정면의 복귀는 YTN 정상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본인 소감은 어떠세요? 글쎄요, 소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지만 좀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어서 예. 이렇다 할 소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회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가끔이 아니라, 문득 기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감이 없으면 제가 연결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감을 만들어낼까요? 좀 담담하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지금 얼마 만이죠? 10년 만입니까? 네, 꼭 10년 만입니다. 정말 긴 세월인데, 10년 만에 다시 이제 YTN 카메라 앞에 서서 예전만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0년 동안 많이 변했는데. 그렇게요. 좀 걱정은 되는 편이고요. 예. 노력해야죠. 예. 잘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 글쎄요,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 10년 전과는 달라져가지고요. 예. 그리고. 공장장님도 잘 하시는데요. 저는 계속, 언더그라운드 데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어떤 프로로 복귀하십니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짜리 더 뉴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요. 이게 이제 8시는 아무래도 손석희 사장이 버티고 있어서 안 가신 거죠? 아니라고 해봐야 믿지 않으실 거고요. 네. 낮 시간대군요. 그러니까 아침은 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심을 공략하시는군요. 네, 그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돌발 영상 부활합니까? 그때 대단한 인기인데. 네, 돌발 영상을 12월 3일부터 부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돌발 영상의 편집권은 독립적인 편집권 보장받았습니까?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내부에서는 2대 돌발 PD라고 하는데 임장혁 기자가 임 기자도 만 8년 만에 편집권을 쥐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돌발 영상 지금 20대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대단한 화제였는데 그때는. 지금도 아는 분들이 많을걸요. 20대도. 아니에요. 네. 그런가요? 네, 제가 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10년 이상 예. 그런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돌발 영상과 함께 같이 사라지신 거 아닙니까? 지금 노중면 앵커가.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저도 해직되고 돌발 영상도 이어서 이제 폐지되고 그랬죠. 프로그램 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이제 시간 다 돼가는데. 프로그램 소개요? 예, 어떤 특이한 코너 혹은 자신 있는 코너 혹은 야심찬 코너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YTN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 매체들이 일종의 이제 전문가 패널 위주의 방송 비중이 높아졌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예. 그러나 시청자, 청취자들은 이슈 적합도가 높은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죠. 뉴스공장의 성공도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뉴스공장의 성공은 저 때문입니다. 네. 그런가요? 그래서 좀 이슈 적합도가 높은 분들을 발빠르게 섭외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부분의 비중을 키우는 뉴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건의 당사자나, 그러니까 보통 지금 종편에서는 혹은 YTN도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 같은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변호사들이나 이런 전문가 연하는 분들이 나와서 논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죠. 네네.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런 해설 기능이 필요하니까 그런 코너들은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되 뉴스 인물을 직접 인터뷰하는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3시간 연속으로 혼자 진행하시는 겁니까? 혼자는 무리고요. 시청자들도 그렇게 혼자 저를 독점해서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후배 앵커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찬영 사장님이라고 거기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더 뉴스 잘 되면 네. 어디 해외로 보내준다든가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시고요. 예. 예. 하와이 사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예, 현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뉴스공장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뉴스를 원하는지 어렴풋이는 알 것 같고요. YTN이 지난 10년 동안 좀 실망을 안긴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 스스로 냉정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더 뉴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뉴스 프로그램들이 새 옷을 입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가니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노정면 앵커 복귀 예정인 기자였습니다. 박영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네, 금방 해결될 듯 했는데, 그런데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도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예, 지역구 말씀하셔야죠. 예. 네, 그럼 이게 금방 될 것만 같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자유한국당한테 제대로 발목 잡혔다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를 시간 끌기용 침대 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끈해서 저를 고발한다고 하시는데 예. 실제로 그러고도 계세요.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에서 저 두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 예. 논의를 막 진행을 하니까 이제 12월 초 정도에 자기들의 법안이 나온다. 대체 법안. 그러니 예. 그 법안이 나올 테니 그걸 기다려라. 예. 근데 국회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서 발의된 법안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법안에서 심사를 하지 있지도 않고 발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기다렸다가 병합심사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서 제가 그거를 비판했더니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통에 다시 한통 깨진 상태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예. 세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건 동의한다 그러시는데 박용진 법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다만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총과 맥을 같이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사유재산. 이런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박용진 3법에는 사유재산의 시효자도 없고요. 예.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국가에 헌납한다는 시효자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유총이 얘기를 하고 이분들도 느닷없이 사유재산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원내대표부터 줄줄이 하시던데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박용진 3법과는. 박용진 3법의 핵심 내용을 그럼 간단하게 30초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세 가지 법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지금까지 2조 넘게 지원을 했는데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거 잘못 쓰면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아주 일부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만 원장과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면서 원장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솜방망이 셀프 징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겸임을 금지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의 급식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 투명한 회계로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아마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분들은 그동안 쌈짓돈처럼 써왔던 거를 왜 못 쓰게 하냐라고 주장하시고. 그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나랏돈, 국민 혈세 갖다 쓰고 감사 안 받고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 두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교비에서 자기 생활비를 쓰고 또 명품백 사고 이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 주장 그만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주장을 합니다. 이 유치원 3법 심의를 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의 핵심이 뭡니까? 교육당국이 왜 갑자기 나오죠? 저는
이거야말로 자다가 제대로 봉창 두들기는 소리였다는 느낌이었어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유치원 비리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주장인 것 같던데 보니까. 이게 왜 나온 이야기입니까? 뭐 회계 시스템 도입하자고 했다가 그것이 좌절됐다. 예. 이거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한 숟가락 얹기를 하시는 건데 예.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도입하기로 했던 타이밍, 올해 안에 도입하고 올해부터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왜 안 했냐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교육부의 답은 뭐냐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장에서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대답을 들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박용진 3법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냥 정쟁을 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냥 진짜 원래 이쪽이 전혀 이런 데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국정조사 얘기를 하니까 정말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어요. 영혼 없는 소리.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이 유치원 네. 3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 텐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기국회 아닙니까? 예. 연말에 이제 예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당은 보통 이때 자기들의 민원이나 자기들 해결해야 될 수건 사업들을 주로 이렇게 맞바꾸기로 많이들 하거든요. 예산하고. 예. 이제 박용진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게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켜야 될 중요 법안이다 하고 당론 채택을 하니까 혹시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거를 발목 잡았다가 나중에 엿바꿔 먹자고 하는 정기국회 전략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분명히 무슨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법을 어떻게 고치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의견을 12월 5일 정도면 12월 첫째 주면 내놓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주장도 황당하고 내용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이걸 제기한 박용진만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발목만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안 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저희가 조만간 연구해서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발의하신 분 당사자니까 이게 먼저 이야기를 듣는 건데 그러면 연내 이 법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손 못 붙댄다고 봐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들도 문제가 없는데 자유한국당만 유독 지금 이걸 가지고서 정쟁의 도구로 그리고 당리당략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 분명히 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앞선 국공립의 정상 운영 필요성을 더 제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일반 운영하는 거,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에듀케어 같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스템 도입하는 거, 또 통학버스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립 유치원에서 못하게 했다거나 혹은 민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 운영하도록 하고 또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등 해서 세 가지 제안을 새롭게 지금 해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들이 국공립 늘린다 그러면 오히려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거기는 일찍 끝나서 학부모들한테 불편하고 그리고 통학버스도 운영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거 늘려봐라 이렇게 애들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조해서 국공립 유치원이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정기 작업을 좀 하도록 제안할 생각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당정청 2차 회의 있거든요.
네. 유치원 정상화 관련해서요. 20분 뒤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의견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연내 처리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줄어들면 네.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유총의 주장인데 시설 사용료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이제 뭐 빌딩이 있겠죠, 건물이. 그 네. 건물 사용료를 정부가 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분들 주장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교육이 어쨌든 무상 교육이고 또 공교육이라면서 예. 왜 그 국공립 유치원은 100% 지원하고 우리 사립 유치원은 100% 지원을 안 하냐. 예. 그리고 국공립을 그러니까 공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물과 땅을 이렇게 우리 재산 개인 재산인데 이렇게 희생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줘야 그야말로 공교육이 되는 거다. 이제 이 주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치원은 자기 건물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다. 그렇죠. 예, 네. 100% 자기 건물인데 자기 건물을 자기가 쓰는 건데 정부가 그 건물 사용료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논리가 또 이게 모순되는 게 뭐냐면 그 국정감사 이런데 국정감사 때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우리는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다 개인 사업자다 그러니까 우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또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아니 개인 사업하시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리어카 가져가고 자기가 필요해서 차량 동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거 사용료를 국가를 보고 내라고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도 이 대목 잘 이해가는데 한번 들어보면 이럴 때는 개인 사업자, 이럴 때는 교육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부에 문의를 해보니 교육부가 이제 여러 법률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랑 혹은 이제 여러 로펌에 그런데 그 국가가 이런 경우를 이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강제적인 수용의 경우만 하고요. 자신들이 사업을 위해서 혹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이런 그 건물과 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를 본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사전에 전제였고, 예, 사용 거기에도 이미 서명을 하고서 이 허가를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 검토 끝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억지 민원이고 그야말로 뺐으면 되는 떼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설사 이걸 받아주고 운원 대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치더라도 그거랑 박용진사법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그거하고 회계 투명성 의원님 저희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네, 이거는 회계 투명성하고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저는 후한무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요. 양심불량이라고 봐요. 한유총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반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 이 대목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나오실 수 있을 때 한유총 관계자하고 같이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뭐 부적절한 만남인 것 같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근데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이 미국 증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최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은 경제가 좋은 거 아니었어요? 왜 증시가 급락한 거죠? 미국 우리나라 경제 비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미국은 좋다인데. 그렇죠. 그렇게 삼아왔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재정 투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거품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뭐 2% 미만으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1.75%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훨씬 나빠지는 거죠. 미국 경제를 예로 들어서 이제 한국 경제 왜 이러냐는 얘기를 못 하겠군요. 그때 내년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지난달 27일 날 그 연합뉴스 TV 나가서요. 예. 그때도 이제 증시 폭락 관련해서 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 때가 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품이 빠질 때, 거품이 아니, 빠질 교수님 때가 그 얘기 오고 하셨죠. 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쭉 줄곧 해와셨기 때문에 예. 신나셨을 것 같아.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이게 결국 거품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품은 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 결국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뭐 기술주가 급락했다고 그렇죠. 뭐 하는데 기술주, 가치주 얘기하는데 IT. 예. 우리가 이제 소위 팡주라고 해가지고 팡주는 그 이제 뭡니까? 그 첫 글자 따가지고 기업들의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그걸 아마존, 그래. 팡주라고 그래요? 넷플릭스, 구글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팡주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게 손이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는 뭐 시장 대장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아마존, 장을 페이스북, 애플, 애플, 예.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것들이죠. 외워둬야 되겠네요. 팡주. 예. 어디 예. 아는 척하게요. 팡주.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실적들이 안 좋나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난 그러니까는 이 그 주가 상승기에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주도했었어요. 상승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주도를 하다 보니 있는데 먼저 이 가치주라든가 기술주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치주 이런 주들 있잖아요. 사실 넷플릭스 하게 되면은 예. 뭐 아마존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누가 떠오르세요? 공정장은? 경쟁 상대가 월막 같은 거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프라인에. 예.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넷플릭스 하게 되면은 예. 극장. 많은 이제 그러니까 콘텐츠 업체들 중에 뭐 디즈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을 실현을 해가지고 예. 결국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건데 예. 그 이익에 비해 가지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돼 고평가됐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보면 디즈니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요? 예, 넷플릭스가 거의 최근에 뭐 한번 앞질렀다가 시장 가치에 있어서 기업 가치에 있어서요. 디즈니를요. 소위 말해서 미래 가치가 거기 그렇죠. 반영된 그래서 거 이제 아닙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 가치를 이제 가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게 그 우버 같은 경우인데요. 예. 우버도 보게 되면은 영업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창업 이래. 근데 미국에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빅3 소위 포드, GM, 크라이슬러 예. 이런 세 개 기업체의 기업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많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후보가. 예. 그 이유는 정도군요.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익이 좀 적거나 못 내더라도 앞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그 기대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현이 아직 안 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일부 실현됐거나 아직 실현이 안 된 거거나 미실현된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성장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기대만큼 안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반대적인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일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고요. 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뭐 미중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더 얹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들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거의 이제 이렇게 포화 상태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미국의 IT를 상징하던 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이 정도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거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마존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 상대 중에 하나가 이 유통 공룡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백화점 중에 시얼스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죠. 예. 시카고. K마까지 그러니까 인수해가지고 간 이제 그러니까 대형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유통업체인데 백화점 업체인데 이게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했어요? 예. 지난 10월 달에 이제 파산을 몰랐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많은 유통기업들이 파산을 했어요. 네. 파산을 했는데 이 파산을 시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을 상징으로 재패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내려올릴 뿐이 없다.
더 이제 높은 이제 봉우리로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려올릴 뿐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을 한번 평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그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느냐. 예.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시가 이제 제기되거나. 끝까지 다 온 거 아니냐, 니네 그렇죠. 모델은. 예.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4분기에 이제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런 기업들이 예. 사실은 굉장히 독점 기업들입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독점 기업들보다 더 그러니까는 이 기업들은 거의 공룡 이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시장을 다 혼자 다 먹어요. 혼자 네. 다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그 기업들은 그러니까 고용은 많이 창출을 안 해요. 그 기업들이 과거 전통적인 기업들에 비해서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고용은 창출 안 하다 보니까는 IT 이 소득 쪽인데. 불평등에는 굉장히 많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미국의 소득 불평등에 그렇죠. 이런 메이저 IT 기업들이 오히려 기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장 집중이라든가 소득 불평등에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러니네요. 결국은 이들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예. 실물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기업은 성장 수익을 많이 내는데 고용은 많이 창출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 생산 비용보다 더 많은 이제 마진을 가져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면서 소위 실물하고 소위 자산 시장하고 이 미스매치 문제를 필연적으로 저는 만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게 오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사정인데 미국 사정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우리 증시도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장세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때에서 아까 연합뉴스 TV 나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시 반등에 뛰는 기회는 더 올 거다. 예. 그 기회를 삼아서 예. 좀 보수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 재조정을 자산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조언을 했었는데 투자 지원을 하시죠. 예, 하시는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상황이 그 기술주들이 그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주도를 하다 보니까는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실물 경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겠군요. 뭐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지고 예. 자신들의 손실도 또 메꾸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게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예. 충분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냐면 또 달러 강세를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달러 강세를요? 이게 왜 달러?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되면요. 예. 달러라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뭐 원화하고 달러를 우리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훨씬 더 유용성이 더 크다고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수출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죠. 예. 수출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니까요. 우리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수출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괜찮은데 예. 이게 변동성이 클 때는 예.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빠지면서 대장주들이 실적이 나빠지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다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점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갈 이게 조정이냐 봤을 때 저는 이제 후자에 좀 이제 무게를 싣는 이유가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올 걸 지금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렇죠. 전망이던데. 예. 그러나 미국 경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골드만삭스에서는 2% 미만으로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교수님 내년과 내후년 얘기를 하기에는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위험 자산에다가 투입된 자산들은 굉장히 많이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나빠진다. 큰 틀에서.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겠습니다. 최백원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 정미소 이정미 대표 탈곡기 주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곡기 소유주. 누가 도정 이정미라고 얘기하시던데. 도정 이정미. 호로 좋네요. 도정 이정미. 예. 자, 뉴스는 엄청나게 터져 나왔는데 네. 이제 무슨 뉴스를 다루나도 중요하죠. 네. 어떤 뉴스가
본인의 눈에 확 들어오셨습니까? 아니, 요 근래에 이제 나쁜 이슈가 중요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람들 의혹도 가지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검찰에서 삼성바이오 관련된 이제 네. 수사권을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눈에 예, 그거 담고 굉장히 계시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제 우리나라 정의와도 경제 관련된. 체질을 어떻게 네.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정말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예, 네. 만들어가는 반갑습니다. 과정이라고 그 봅니다. 주제를 들고 오셨다니. 사람들이 그래서 이재용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 근래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거 뭐지? 정말 이제 밝혀지는 거야? 이러고 있었다가 이 얘기가 싹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다가 어저께 드디어 삼성이 다시 반격을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모아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예. 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뭐 그 고위 분식회의 결론은 났지만 그건 출발점일 뿐이고요. 적법한 과정이었고 국제회계법 질서에 부응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과정이다. 이렇게 어저께 홈페이지에 게재도 예. 했고 삼성 네, 해명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도 한다고 하고 네. 뭐 그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반박해야죠. 네. 반박해야 하는데 꼭 반박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법 사실을 예. 인정하고 인정하면- 국민들 앞에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반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은 네. 맞는 말입니다만 그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동안 60년 동안 삼성 키워주느라고 국민들이 감당한 걸 생각하셔야죠. 알겠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럼 그 사안을 들고 오셨는데 어떤 대목을 지목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까지는 이제 증선이가 얘기를 한 것인데, 고위 분식회계.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예. 이제 중요합니다. 그다음 질문이죠, 그게. 사실은 이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것이죠. 100%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시작입니다, 시작. 예, 시작이죠. 그래서 이 고위분식 회계 과정은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지배 소유주인 이재용 예.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승계권을 예. 이양받기 위해서 삼성물산과의 합병 예. 과정에 자기 지분을 최대로 그렇죠.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예. 의혹이고 그게 예.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특검도 그 지점을 지목하고 사실은 지난 기소를 했던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실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의 지금 국민연금이 예. 두 번째 지분 소유를 가지고 네. 있고 그거는 사실 다 국민들의 노소득입니다. 국민들이 예. 열심히 부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연금을 손을 대서 이재용의 불법 경영승계에 그 돈이 활용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자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네. 예. 4조 5천억이니까요. 5천억이니까요. 네. 그게 엔론, 네. 예. 미국의 사태도. 엔론 같은 경우 1조대였는데 네. 회사가 공중분해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연루됐던 회계법인들도 문 닫았고요. 네. 세계적인 회사이자 미국에서 7번째인가요? 뭐 그 정도 회사였다가 날아갔거든요. 네. 다 그 회장 또 뭐 사장 모두 20년 이상 형을 받았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타까운 일인데 예. 여하간 그리고 거기서는 5년 동안 부직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1년 동안 상장을 위해서 혹은 뭐 승계를 위해서 했다면 목적 자체도 대단히 불순한 데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삼성이 이재용을 위한 삼성이냐 아니면 정말 국민 기업으로서의 삼성이냐 이것을 가름짓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뭐 삼성을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어떻게 없앱니까? 예, 그렇죠. 삼성전자는 훌륭한 회사예요. 그 자체는. 제대로 예. 된 회사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경영자의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코리아 리스크라고 있었죠. 예. 네. 예, 분단 상황 때문에. 삼성은 오히려 소유주들의, 예.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네. 네.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있을 동안 삼성 잘 나갔어요.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경영주가 네. 감옥 가면 그 기업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뭐 그 당시에 사실 삼성이 갤럭시 7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이 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터져 나왔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기업 전체가 이 불법 경영 승계 골몰을 하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자신들의 어떤 혁신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이런 불만들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오히려 더 높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의식을 근데 뭐 오늘 다시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또 본론으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것 같은데 네. 서울중앙지검에는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네. 있고 특검 네. 그쪽에서 이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파왔죠. 네, 사실 이 금융적폐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정권의 적폐 핵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이거 커넥션. 굉장히 거대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네. 거대한 사건의 첫 꼬리가 금융당국에 의해서 풀렸다. 금융당국이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삼성 출전소라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조금씩 읽어나가는 건가요? 자, 그럼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는 사안 네. 포인트 하나 하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국회 네. 뭐 어떻게 다시 열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이 문제도 예. 관심에서 사라졌죠. 맞습니다. 네, 유치원 이 비리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 초반에는 국정감사 터지고 나서 뭐 온 나라가 이제 유치원 비리 바로 잡아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보수 야당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을 못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역전극을 벌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박용진 의원하고 오늘 오전에 잠시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오전이군요. 예. 네. 2부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제3자가 보시기에 박용진 의원은 당사자니까 네. 당사자 얘기는 듣긴 했는데 환유총도 아니고 박용진 의원도 아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랑 다른 보수야당 쭉 보시는 관점에서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한유총은 예. 거대한 기득권 집단입니다. 거대한 예. 기득권 집단이고 그 집단이 그 기득권을 누리기까지는 정치권에 저는 상당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님들은 사학재단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 들어가 보면 그 한유총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영향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정치인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자유한국당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기득권의 기대어야 하는 관성이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곳이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이? 이게 이제 여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이런 그 한유총이라고 하는 강력한 로비력이나 혹은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지지를 얻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 게 더 클 텐데. 그래서 이 법률 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런 겁니다. 한유총은 조직되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애를 이제 곧 내년에 옵니다. 보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정치권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예. 내 애는 어디를 보내야 될지 이제 앞길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뭐 유치원 폐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치는 겁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내 애라도 그러니까요. 어딜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다오. 예. 이렇게 되면서 사태의 본질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예. 결국은 기득권 집단은 공고하게 자기 영역을 유지하면서 부모들이 다시 패배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래 왔죠. 네.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문제였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한유총은 버티고 네. 당국은 결국은 끌려갑니다. 왜? 네. 학부모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네. 해결할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가 지금 이 법안을 빨리 처리를 해서 뭔가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게 통과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반대 못하게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근데? 국회를 열어야죠. 국회를 열어야 법을 다루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밤에 네.
어떤 한 청년한테 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윤창호 네, 법안이 지금 네. 이제 상정이 음주운전. 예, 네.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당이 답의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내 친구의 어떤 이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좀 답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다 합의된 법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러고 온 그러니까 거예요.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네. 쟁점이 있는 건 그렇다고 쳐요. 예.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다 묶여 있습니다. 네.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국회 보이콧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국회를 보이콧해서 자유한국당이 얻을 이득이 뭐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사실 이득이 이제 뭐죠? 처음에 한두 번 보이콧 해가지고 조금 맛을 들이시긴 했는데 지금 이번 보이콧은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뭐 조국 수석 사퇴시켜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까지를 포함한 국정조사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이 얘기했던 감사가 끝난 직후에 해도 좋다. 네. 일단 그 국정조사를 받는다 이 얘기만 하면 나머지 것은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후퇴를 한 상황이에요. 예. 타결이 얼마 머지 않았네요. 오늘 이제 오전에 아마 오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이제 최종적인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번 보이콧이 너무나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던져는 놨는데 이게 이제 뭐 보이콧이 습관처럼 튀어나온 거죠. 근데 야당이 보이콧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당을 상대로 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20대 국회에서 15번을 선언을 했습니다. 보이콧을. 15번이나 했어요? 예. 우리 보이콧 할 거야. 이걸 15번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고질병이 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했네요. 많긴 했네요. 예. 너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이콧은 명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되지. 보이콧 할 만하네. 이 지지를 얻어내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내걸 게 없어가지고 네. 보도되는 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보이콧 하는지. 네. 이것 때문에 보이콧 한다고 보도가 안 되니까 왜 보이콧 하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까지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사실 예산안 처리가 지금 최종 마감 시한이 원래 12월 2일인데 12월 1일 일요일이어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30일까지. 예,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그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 말은 뭐냐면 원래 이제 국회 그 일정이 잘 안 지켜지긴 하죠. 예. 근데 법을 만드는 데서 맨날 법을 안 지키면 국민들이 국회를 뭘로 보겠어요. 안 지켜지긴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예산을 절대 통과 안 되고 맞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공무원들 월급을 못 받아요.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통과는 시키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야당이 생각하는 가장 깎아야 되거나 네. 늘려야 되는 예산 그거만 집중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남은 기간 동안. 네. 그렇죠? 전체 예산 심사는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 예산 소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다 결판 난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는 뭐 들어오신 예산 소위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뭐 과정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예산들을 어떻게 해서 왕창 더 깎아가지고 그렇죠. 발목 잡게 할 건가 이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 예산 소위입니다. 남북 기금은 반드시 깎겠다고 하니까. 예, 지금.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예산 소위 자체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 소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야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아직도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한을 지켜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죠. 이 비교섭 단체가 소위에 들어간다 만다 하는 구성 문제. 그거는 사실은 쟁점이 아닙니다. 비교섭 단체가 들어오냐 마냐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7621. 예. 그러니까 민주당 7,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 1 이렇게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비교섭 단체 1 넣는 거 좋은데 662를 하든가. 넣을 거면 민주당은 빼라 이거죠. 662를 하든가 뭐
7611을 하든가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숫자를 15로 맞춰가지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숫자 한 석이라도 더 많은 그렇죠. 자기 우군을 보수 야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아지게 원하는 거군요. 바른미래당까지를 포함해서 네.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해서 예산 소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핵심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죠. 네, 민주당에서는 대충 좀 같은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데와 네.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5대5로 최소한 맞춰가지고 동수를 맞춰야 되겠다는 거고요. 가야 되겠다. 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누구 말이 더 합리적입니까? 보시기에.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저기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뭐 일단 소위를 구성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제일 중요하고 누구든지 빨리 이겨라요. 네. 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뭐 정의당 정의당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비교섭 단체를 넣고 기존의 어떤 구도 안에서 뭐 합의했던 그런 뭐 5대5 구도여도 좋고 이런 방향으로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홍준표 네.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선언하셨어요. 네. 파장이 예상됩니다. 제가 인터뷰 한번 시도해 볼 텐데. 홍준표 전 대표님 복귀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딱 떠올랐던 분이 누구냐면 예.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 살판 났겠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로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 본인도 출마한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역시 홍준표 잡는 류여의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시기상으로는 그러려고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장렬히 또 산화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정치 복귀를 한 것이 단순히 당권을 이미 잡았으니까요.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대권에 도전하시려고 하는 거일 텐데. 네, 그걸 발판으로 삼겠죠. 네. 본인의 셈법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계산기를 갖고 얘기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적이 어딘지도 불분명해요. 뭐 나라 절반이 통째로 이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옳았다라고 인정을 네. 했다는데 그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뭐 여론조사 기관을 따로 보유하고 계신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분의 계산기는 도대체 어떤 계산기인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오시려고 할까요? 이게 셈법이 분명한 분이라서 네. 자기 셈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네. 나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 셈법을 확인해 보려고 아마도 인터뷰를 한다면 저희랑 가장 먼저 할 거예요. 네, 뭐 이슈를 만드는 데는 김어준하고 한판 붙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저하고도 네. 인연도 있고 예. 정치적으로야 뭐 지형이 완전히 다르지만 인연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외에 저희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꼭 얘기하고 가야 된다 있습니까? 지금 뭐 정치개혁 특위도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일단 지금 12월까지 이 논의가 마무리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원래 정개특위는 충분히 합의를 이룰 때까지 한 번 더 연장하기로 5당이 예. 함께 합의해 놓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12월 본회의 때 이 정개특위를 비롯한 사법개혁특위도 지금 뭐 아무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국회가 안 돌아가는데요 지금. 예, 그래서 스톱이에요 스톱. 이 특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원내 5당 그 대표들께서 좀 진중하게 한번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히트작은 없었습니다. 고만고만하게 중요한 문제들을 비슷비슷하게 거론하시고 그렇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예. 네. 자유가 아니죠.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이 문제를 예전부터 거론하셨고 네. 정의당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저희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다음 주도 한번 얘기하시죠. 예, 삼성하고 인연이 가장 깊은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악연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탈곡기 주인장 도종 호가 도종입니다. 예. 도종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국비 유학생들 문제 저희가 얘기했었죠. 예. 이란 제재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문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통해서 처음으로 이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우리나라 국비 장학사로 초청받은 유학생들도
국내은행부터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런 소식을 그때 전해 주셨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은행들? 지금 상황도 좀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은 여전히 막아놓은 상태고요. 돈 인출이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이 이슈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나마 지금 언론에서 다뤄주고 그러는 바람에 좀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있지만요. 일부는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까? 네, 일부분은 계좌를 튼 학생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부드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그러니까 일부 은행은 일부 해결된 부분도 있다. 네, 그러니까 계좌를 지점마다 또 은행마다 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는 열었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니다라는 학생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은행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네, 하나은행은 나름의 장치를 해서 인출을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장치가 너무 복잡해요. 내 돈 뽑아가는데요. 그거 왜 뽑아가는지 그거를 사유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올려가지고 자신들이 또 판단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한 3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 한 120만 원 정도 통장에 있는데요. 그 돈 아직까지 못 빼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네, 너무 복잡해요. 네네.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 이제 마찬가지 사정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길래.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요. 유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정부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제재 대상자들한테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유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통장을 막아가지고 도대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은행들도 소액이라는 거를요. 하나은행도 그 얘기합니다. 소액이라고요. 많아봤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돈 가지고 그게 또 그 통장을 이용해서 돈이 의심스럽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할까요? 게다가 그게 우리 국비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인데요. 돈의 출처도 분명하게 많은데 말이죠. 네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은행에서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외교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은행에서 하는 거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중은행의 결정이죠, 이건.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짧게라도. 자. 네. 근데 지난주에 이란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사실은 2013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에 제재가 지속됐었을 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재는 제재더라도. 그래서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이제 아중동팀의 이곤영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란과의 연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이란 쪽에서 와서 이제 공동 세미나를 하면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조율한다기보다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거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6년 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란에 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아주 시기가 제재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란 중소기업 상황을 좀 보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참 저는 좀 우프다라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우프다. 예. 네,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요? 달러 환율이 제가 갔을 때 10일 날 제가 달러를 좀 바꿨는데요. 예. 14만 2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달러가 14만 2천 리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리알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리 높았을 때도 2014년 있는 때마다 4만이 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만 5천, 4만 사이였는데 이게 14만 2천입니다. 14만 2천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어지간한 호텔, 5성급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데 한 25억을 30불이면 잔다는 얘기예요. 2, 3만 원. 그러니까 그 돈 가치가 2, 3만 원이고요. 이란의 돈 가치가 그만큼 폭락했다는 얘기네요. 엄청나게 폭락했죠. 그러니까 달러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웃음이 나오게 기쁜 일이겠지만 이란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참 슬픕니다. 이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주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의 위력은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 이란 사람들이 갖는 고통을 생각하니까 마음은 좀 아프고요. 우리 IMF 때 그 환율 생각해 보면 그때 한 2배 정도 올랐는데도 엄청났었는데
그렇죠. 그때 네. 우리는 2배인데 여기는 4배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랑 비교해 생각해보면 알겠군요. 네. 자,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직접 모시고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란의 상황은 현재 굉장히 어렵다. 내부적으로도 우울하겠네요. 네,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좀 뚫고 나가고 싶은데 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기가 너무나 슬픈 상황입니다. 지금 알고는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들이 기업들에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유일하게 제조업이 가능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의 독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돌아가도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오지 못하면은 공장 부품 하나라도 수입해 못 해오면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기간이 이제 6개월 정도면은 효과적으로 이게 이제 드러나겠죠. 들어올 수 없다면은 공장에서 가동을 멈춰야 될 테고, 가동을 멈추면 당연히 인력을 정리해야 될 테고, 이런 상황들이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죠. 이란에 가 있는 우리 유학생,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란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제가 관계자들 좀 들었는데요. 8월 이후에 지금 우리 유학생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길래 왜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 했더니 계좌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이란에서도 좀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8월 이후에 들어오는 유학생들한테는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 쓰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요. 통장 쓰기가 쉽지 않다. 네네. 우리는 만약에 이게 하나은행에서 그랬다면 하나은행이 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선량한 국내에 있는 이란 유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영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 대상만 제재를 해야지 민간인까지 제재하는 거는 미국, 캐나다도 안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거는 너무나 앞서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반성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쪽에도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유가 있겠죠. 그 얘기는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쪽 이야기는. 이란하고 우리가 사실 뭐 나쁠 일 하나도 없는데 싸운 적도 없고 이런 일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스튜디오에 다음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자, 불친절한 A에서 제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뉴스공장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 많이 옵니다 요새. 일산 양재 9711 A버스 탈 때마다 뉴스공장. 안산 반월공단에서 여의도 환승센터 하는 경원역에 320 뉴스공장 나옵니다. 그리고 3600번 버스 볼륨 너무 적네요. 뭐 이런 문자 오는데 고발이 하나 있습니다. 서수원에서 강남 가는 3003번 버스 뉴스공장 안 나옵니다. 뉴스공장 안 나온다고. 근데 그 기사님 안 듣고 있는데 저희 방송을 제가 안 나오니 틀어달라고 하는 이 내용도 안 들릴 텐데 녹음해서 들려주세요. 안 나온다는 문자는 처음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새느라 내용을 못 듣고 있습니다. 항의 왔고요. 노정면 앵커, 저음의 발음도 완벽하니 공장장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YTN에 보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한 있는 그대로 보기 프로젝트 오랜만입니다. 데일리NK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른 방송에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고정으로 이제 TV에. 그렇습니까? 뉴스공장을 거쳐서 딴 데로 가신 분들은 이제 뉴스공장을 잘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슬퍼요.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슬프는 제가 아니죠. 슬퍼야죠. 제가 슬퍼요. 자, 오늘 모신 아이템은 이겁니다. 이제 대북 제재가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대북 제재 완화해야 된다, 뭐 안 된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실제 북한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네, 일단은 저는 소도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한국 기업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기업
기업들 또 예. 개인 기업이라든가 뭐 국가 기업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기업들에서 북한을 향후 10년 내지 20년의 투자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네. 나온 얘기고 그 세계적인 투자도 그런 말을 그렇죠. 했고 네. 그리고 미국의 네. 세계 최대 곡물 회사도 비밀리에 북한 방문하고 그런 뉴스 계속 맞습니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예. 알고 계신 거? 네, 예. 있죠. 이제 프랑스 와인 회사가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큰 아, 회사는 그래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아, 이건 처음 나온 뉴스네요. 그 프랑스 와인 회사가 어디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 와인 회사가, 이미 전에, 평양이라든가 이렇게 대도시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해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생활이 사실은 좀 저소득이잖아요. 네. 그런 형편에서 와인을 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네. 의문점도 있겠는데 가능하다고 북한에서는 대답을 했고요. 뭐 이게 가격이 뭐, 문제죠. 측정하는 가격이. 그러니까 와인마다 좀 다르겠죠. 북한 네. 내에서 생산하는 둘쭉 와인의 경우를 볼 때 얼마든지 해외 와인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프랑스 와인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막걸리 소주처럼 네. 그 일반인들이 마시는 술이란 말이죠. 물론 고급 와인도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저렴한 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7월인가 이제 연락을 띄웠을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단은 상정해 보겠는데. 프랑스 와인이 네, 북한에 들어가 장사를 북한에 하는 들어가서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북한 무역회사 이제 관계자들이 프랑스하고 북한이 거리가 멀고 우리가 뭐 이제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회의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프랑스까지 우리는 못 간다. 네. 그러니까 대안을 하나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에다가 중국 기업하고 협력을 해라. 그러면 중국 기업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 기업이자 프랑스 회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세계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중국에 쉽게 갈 수도 있고 초청할 수도 있다. 프랑스가 중국의 합자회사를 만들고 그렇죠. 중국 합자회사 이름으로 프랑스 니네가 들어와라. 네. 그러면 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가 진척되고 있어요. 네,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물량이라든가 뭐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접 파악하신 내용이고. 네네. 이런 회사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다른 분야에. 그렇죠. 또 다른 분야가 또 있는 게 예. 호주 쪽에 있는 그 개인 이제 어쨌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네. 뭐 그 말씀 도중에 안 됐지만 그분이 이제 김어준 공장장님 고기 많이 드시고 이런 말씀도 해서 아프지 말라고 이런 인사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은 교육 관련한 뭐 영어 교재라든가 이제 교육 관련한 교재들을 학용품과 관련한 그런 걸 북한에 좀 투자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긴급한 문자가 하나 잠깐 소개하고 네. 제가 이제 안산 320번 버스 볼륨 너무 낮다고 했더니 기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오. 내가 기사요. 볼륨 더 업했어. 이런 문자 처음 받았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네. 이게 뭐 대규모는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그 회사들이나 네. 그게 뭐 와인도 있고 교육 교재도 있고 네. 그렇게 북한이 열리면 이게 시장이 이게 장난 아니다 생각해서 네. 접촉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네, 그게 가능한 기자님이 직접 파악한 것만 그렇다는 거죠. 네, 다른 그렇죠. 것도 있겠네요. 파악이 안 된 것도. 네, 파악이 안 된 것도 좀 많겠죠. 움직이는 게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가능한 게 왜냐면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2002년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기간 기업소 작업반까지 줬었거든요. 정부가 반드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지만 니네도 할 수 있다. 네, 기간 기업소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헌법에 돼 있는데 36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외 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허해의 원칙에서 대외 무역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있고요. 37조에는 또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 기업 합병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2003년 이럴 때는 임업 사업소 안에 생필 작업반도 중국하고 교류가 됐어요. 따로. 네. 한 개 작업반이 한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무조건 북한 당국이 아니죠. 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개별 단위 산하에서도 그렇죠. 알아서 한다. 네. 이제. 그래서 그게 법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게 해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게 북한은 이미 이제 법적으로 이게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다. 네, 가능한 거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외국 기업들도 있죠. 사실 제가 이제 양강도에서 살았었는데요. 네. 양강도에는 아마 2000년대 초부터 네. 독일 회사하고 합병한 호프 농장이 있습니다. 호프 농장. 네, 그러니까 저희 고향에서 이제 호프를 생산하는데요. 이렇게 맥주 올려잖아요. 네. 그걸 생산해서 정말 최고의 품질을 잘 이제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해서 독일로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뭐 지금 또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도 많겠죠. 이거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쪽에서도. 네, 긴장해야 된다는 말이 그 그게 말이에요. 지난 9월 달에 네. 우리나라에 보도된 게 네, 그 다국적 회사 카길이 네. 방북했다. 이런 뉴스 보셨죠? 네네. 예. 혹시 관련 아시는 내용 없어요? 뭐 일단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중국 기업을 통해서 북한 기업이 노리는 거는 외부에서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뭐 외부 기업들이 좀 두툼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도 만약 경우에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딱 풀리게 되면 네. 북한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못 들어오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대북 제재 공식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 작업을 막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제 딱 접촉하는 것들도 네, 있고. 그러게 되면 우르르 들어올 것이다. 수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예. 듣고 보니 네. 우리 사실은 같은 땅덩어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교수공론도 있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연히죠. 그래서 아마 북한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국 기업하고 초기에 좀 이제 연락을 닿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하니까요, 지금. 네, 예. 정부 이거 저는 정말 불쾌해요. 왜 우리 문제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왜 그쪽에서 북한 영화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국이 간섭하는 그런 이제 여운형 이제 그 박사가 예. 왜 내 집에서 아랫방에 가든 윗방에 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그 멘트가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저는 속상한 게 왜 우리 민족의 일을 미국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하나 그거죠. 자, 미국이 이렇게 힘이 세요. 약소민족의 서름입니다. 힘이 세요. 근데 이게 빨리 그 남쪽의 기업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네. 선수를 빼앗기고 기회를 그렇죠. 빼앗길 수 있겠네요. 네,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북한 주민들도 그 북한에 기업하는 분들도 가능하면 말이 통하는 남쪽하고 할까? 당연히 하고 싶어 그렇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국산이라 하게 되면 정말 액세서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뭐 전자제품까지 한국산을 선호하거든요. 그건 이미 중국이나 네. 동남아 일대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조건에서 아마도 한국 기업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언론에 보도되는 혹은 뭐 국가적 규모는 아닌데 그런 외국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자님한테 잡힌 것도 네네. 와인이라든가 뭐 그렇죠. 교육제라든가 이런 거 있다 이미. 네. 그러면 안 잡힌 게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보겠지만 숱한 사람들이 아마 접근할 거잖아요. 원래 두 번째 이슈로 이제 그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교육 그 입시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쉽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수능 차이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시제도와 우리 수능에. 수능이 없다는 거죠. 북한은. 수능이 없어요? 그럼 네, 어떻게 들어가요? 북한은 수능이 없고 수능 시험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전 학생이 다 하잖아요. 네. 북한은 대학에 갈 학생들만 예비 시험이라는 걸 봐요.